서구인들의 과학의 뿌리는 고대 그리스와 이오니아 과학자들이 고안한 기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과학자들은 BC 500년경에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은 태양뿐이고 나머지 별들은 그 빛을 반사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BC 200년대엔 지구로부터 태양과 달의 거리와 크기, 그리고 실제 지구의 크기를 재는 데 성공했는데 여기에 이용된 것이 바로 기하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기하학의 수학적 논리는 중요시한 데 비해서 과학적 실험이나 계산은 노예들이 할 일이라고 천시했기 때문에 그리스 과학의 열기는 서서히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정치와 사상을 모두 지배한 중세 이후에는 기독교 사상에 맞지 않는 과학적 사실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의 과학 정신이 다시 꽃을 피운 것은 15세기 이후의 일이었죠. 오히려 그 사이에 인간의 삶에 필요한 중요한 기술은 대개 동양에서 발견돼서 서양으로 전해졌는데요. 영국에서 시작된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는 동양은 단 한 번도 서양의 과학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구 문명에 대한 동양인의 열등감에는 자연과학이 뒤떨어졌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나침반, 그리고 키와 이중돛대가 달린 선박과 항해술을 중국이 서양에 전해주지 않았다면 서양의 대항해 시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탈 때 사람과 말을 고정시키는 중국의 등자가 없었다면 갑옷을 입은 서양 중세의 기사의 모습도 볼 수 없었을 텐데요. 총포와 화약, 종이와 인쇄술, 로켓과 시계, 태양풍, 성호르몬, 인체의 혈액순환, 천연가스 채굴에서 낙하산까지 동양의 기술은 한때 서양을 리드해왔고 지금도 다양한 방면에서 서양을 뛰어넘고 있지만 기술의 진보가 곧 과학의 진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나라를 흔히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인터넷의 보급률과 인터넷 속도만 놓고 봤을 때고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면에서 봤을 때는 세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죠. 따라서 과학과 기술을 분리해 놓고 봤을 때 동양이 기술 면에서는 서양에 비해 뒤떨어진 적이 없고 늦게 출발한 부분에서도 금세 따라잡았지만 개별적 사실들을 일반화하고 원리화해서 이해하고 탐구에 들어가는 과학적 사유, 그리고 경험에 의지하지 않는 순수한 논리적 사변은 쉽게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과학과 기술의 결합은 최근 200년간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버틀란트 러셀은 중국의 문제라는 책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전이 쉬우며 그것을 배우려는 순수한 열정만 있으면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러셀은 제국주의적인 서구 문명이 두 차례의 세계전쟁을 일으켰다고 보고 앞으로 서양이 더 이상 전쟁을 겪지 않고 평화롭게 살려면 동양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서양의 사고와 문화에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했는데요. 러셀은 그 이전인 1920년 베이징 대학의 한 강연에서는 중국이 서양을 따라잡으려면 30년이면 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러셀이 이 말을 한 지 100년이 되어 가는데 러셀의 예언이 들어맞고 있는 걸까요? 현재 동양의 모든 나라에서는 과학 입국이 지상과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양에서 넘어온 과학에 대한 반성 또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과학을 우리가 절박한 과제로 느끼는 것은 과학이 매우 안전한 진리의 기준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데 도올 선생님께서는 이것이 검토되지 않는 신념일 뿐이라고 하십니다. 과학은 원래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이 대상으로 하는 자연도
노자의 말대로 스스로 그러할 뿐이지 자연 그 자체에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죠. 트루스, 진리라는 말은 원래 false, 아니다, 틀리다와 짝을 이뤄서 어떤 현상과 실제가 짝을 이룰 때 맞다, 진짜다 할 때의 형용사인 true에서 온 말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현상과 실제 존재하는 것이 일치하는 상황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과학에 있어서 진리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원자의 법칙을 이해해서 원자폭탄을 만들었는데 그 원자폭탄이 많은 사람을 살상하는 데 쓰였다면 이것을 과학적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자폭탄을 연구하고 만든 과학자들의 과학적 정보가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구현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학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는 과학 그 자체에는 그 어떤 절대적인 true도 없고 절대적인 false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학을 가장 믿을 만한 지식 체계로 받아들이는 것은 과학이 그래도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지식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기독교를 포함한 다른 지식 체계들이 그만큼 객관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초월적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대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과학적 진리가 서양뿐 아니라 동양에서도 믿을 만한 지식 체계의 대표가 된 것은 과학적 진리 그 자체를 평가했다기보다는 첨단 과학기술의 특허권과 저작권이 국부의 원천이 되고 첨단 무기의 보유량이 국방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과학을 하면 할수록 못 살게 된다면 인류는 서로 앞다퉈서 과학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동양이 서양의 무릎을 꿇은 가장 큰 이유가 과학적 수준의 차이였기 때문에 동양인에게 있어서는 과학이 부국 강병의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여겨지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각 나라가 서로 경쟁적으로 첨단 무기를 개발해서 대립하는 식의 경쟁이 끝없이 계속된다면 인간 세상은 무력 다툼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동양이 서양에게서 배우려고 했던 세 가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자연과학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도올 선생님의 결론은 동양이 서구 문명의 위대한 성취를 다 따라잡는다고 해도 결코 인류 사회가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발전한다던가 개인의 삶이 더 개선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최종적 진리라고 생각했던 과학적 진리 이상의 새로운 진리관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자연과학으로 대표되는 서양 문명은 그리스 수학과 기독교, 그리고 그 기독교의 견제 아래서 발달해온 갈릴레오 이후의 자연과학이 함께 어우러져 제국주의 형태의 문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제국주의가 20세기 들어서 전 세계의 민족국가 시대를 열었고 대량 살상무기를 갖춘 나라들이 등장하는 오늘날의 국제역학을 만들었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는 전 재구적인 환경 오염의 재앙 또한 일으킨 것인데요. 20세기 들어서 인류는 진보라는 이름 아래 매우 낙관적으로 발전해온 듯이 보이지만 외형적으로만 발전했기 때문에 고대의 찬란했던 문명들과 비교할 때 정신적으로는 빈곤한 세계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서양은 서양 나름대로 현재에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여 왔고 동양도 동양 나름대로 서양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비로소 동양과 서양이 인류를 위해 진정으로 교섭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기독교와 그리스 로마 문명의 회복을 기반으로 한
서유럽이 주도해온 20세기 문명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다룬 문명에서 발생한 종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